고종의 근대도시 건축. 네,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제였던 고종은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사실은 고종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한 군주라는 그런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과연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텐데, 사실은 고종은 오늘의 서울의 모습의 근본적인 모습을 바꿔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장면을 잠깐 볼까요? 지금 보여준 이 장면은 사실은 덕수궁의 전체 전경의 모습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궁궐들이 대부분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 건물은, 이 장면은 산이 배경이 아니라 빌딩을 배경으로 하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대한제국이 출범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법궁으로 덕수궁이 선정된 것도 그렇고, 사실은 예상하지 않았던 시기에 미중의 국난을 맞이해서 예정하지 않았던 곳이 법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동이 우리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거죠. 사실 정동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것 말고 또 있었습니다. 미중의 국난을 맞이해서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덕수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주요한 도시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제가 보기엔 아간파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간파천은 사실은 을미사변으로 작게는 자기 부인, 크게는 국모가 살해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는 그 사건을 일국의 왕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 치욕스러운 사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만든 역사 해석이 아니라 당시에 대한제국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인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던 식민사관의 시작입니다. 당시에 대한제국이 싹수가 있는 나라였고 고종이 영민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놔두면 일본의 식민 지배가 굉장히 무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간파천의 진실은 우리가 학교 배웠던 내용에 가깝다기보다는 사실은 고종이 어떠한 중요한 외교적인 판단,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고종이 아간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된 주요한 요인이 뭔가요? 자신의 신분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은 맞죠. 자신의 부인이자 국모가 살해됐으니. 그럼 이러한 국가적인 국난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종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외교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무도한 짓을 보고 뭔가를 뜻을 같이 하는 선한 외국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고종은 그게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고종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외교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적의 적은 친구죠. 당시에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죠. 고종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에 SOS를 치니 러시아는 기꺼이 고종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고종을 아간으로 옮기게 하는데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전하게 되죠. 거취를. 그해 1896년 2월 달 고종은 그곳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897년 2월까지. 지금 보여주는 이 장면의 사진이 언덕 위에 러시아 공사관 위치해 있고 지금도 그곳에 탑이 남아있는데, 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대규모의 공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가 당시의 조선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택한 것은 외교적으로는
당시에 조선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왕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한 아주 비겁한 왕인 것처럼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던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식민사관의 프레임이었는데,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고종이 러시아 공산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최소한 차선은 될 만한 선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으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 역사와 도시 역사를 하는 사람이니 고종이 악관에 머무는 1년 동안 도시와 건축에서 고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 것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때 처음 눈에 들어왔던 게 독립문입니다. 서재필과 독립문. 우리는 독립문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독립문은 서재필 박사가 청에 대한 사대를 폐하기 위해서 영문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세웠다. 이렇게 배웠죠. 자, 서재필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의 주역이라고 했는데 그 갑신정변이 실패한 혁명이죠. 그래서 정변인데, 사실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옥균, 박영호, 홍용식 등과 비교해 보면 서재필은 당시의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보기에는 아마 종범 정도였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하자마자 서재필은 김옥균과 함께 일본으로 도망을 가죠. 자, 도망을 갔다가 서재필은 미련 없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간 서재필이 그로부터 10년 뒤에 1895년에 귀국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서재필이 어떻게 귀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나라를 향해서 반역을 꾀했어요. 선의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반역자인데. 자신들이 타도하려고 했던 왕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 나라가 그대로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서재필이 돌아오려면은 고종의 어떠한 형태로든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면은 고종은 왜 서재필을 허락했을까? 거기에 첫 단초 중에 하나가 바로 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이죠. 우리는 독립신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배워요. 왜 중요하죠?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했는데, 독립신문은 순한글 신문이라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배운 적이 있는데, 20살 나이에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 한 명 없는 곳에 가서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이 10년 만에 돌아와서 한글 신문을 창간했다? 뭔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신문이 사실은 영자지를 함께 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고종은 당시에 거의 국가에서 돈을 내서 만든 신문인데 순한글 신문과 영자 신문을 같이 냈을까요? 한글 신문은 외래의 개화 문물을 국내에 소개하고 외국의 사정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백성들이 또 지식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배우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영자신문은 우리의 사정을 외국에 알려서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서재필의 10년 동안의 미국 공부가 영자신문과 우리의 처지를 외국에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서재필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 서재필이 1896년 6월 달에 영자지 독립신문에 어떠한 기사를 쓰냐, 글을 쓰냐면 바로 이걸 씁니다. 독립문의 건설과 관련된 기사를 씁니다. 자, 이것을 조금 확대한 글을 보면 이 아치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유럽 여러 나라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독립문은 청으로부터의 사대를 패하고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글을 보면은 당시에 청으로부터의 독립, 이거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저는 동의 안 하지만 사대를 식민지처럼 해석하는 그간의 관행과 식민사관이 있었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언제 일본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나요? 러시아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나요?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인디펜던스를 독립이라고 번역은 하지만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다라는 의미의 독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독립은 한자 뜻 그대로 홀로 설 수 있는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주국이니 우리의 내정에 청이고 일본이고 러시아고 유럽 여러 나라를 모두 간섭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선언적 성격의 조형물인 겁니다. 건축물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독립문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저런 모습의 영웅문, 청의 사신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저 건물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지었다. 이거는 역사적 해석과 안 맞는 거예요. 사실과. 왜냐? 제가 이런 자료를 찾은 게 있습니다. 영웅문은 철거가 됐는데 독립문이 없어요. 나중에 각종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맞춰보니 청에 대한 사대를 폐하해서 철거한 건 맞아요. 근데 독립문을 건설하겠다고 시작한 것은 1890년 7월부터입니다. 6월 달에 서재필의 글이 있었고요. 이게 무려 1년 반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독립문이 지어졌는데 공사를 시작하는데 1896년 7월이면 고종이 아관에 있을 때입니다. 아관에 있을 때 독립문 건설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이 서재필을 독립문 건설의 주역으로 보는 게 맞을까? 오히려 고종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실제로 서재필이 창간했다고 한 독립신문도 정부에서 돈을 다 냈고요. 서재필 씨는 정부로부터 많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생각하면은 이 독립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독립문은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진 첫 번째 메시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주국이니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마.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출발하는 대한제국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식 근대 국가를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제스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서 성상 고가도로가 만들어서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죠. 근대 도시의 상징적 장치, 파고다 공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공원입니다. 우리 공원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도시에서는 없었던 시설입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이 공원이 서양에서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사실 서양에서도 공원의 탄생은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도시 환경, 거리에 넘쳐나는 빈민들, 이렇게 악화된 도시 환경이 사람들을 병들게 죽어가는 모습을 치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겪었던 영국이나 프랑스의 도심에 하이드파크라든지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원이 있는 거고, 그러한 모습을 본 미국에서는 맨하탄 한복판에 센트럴 파크를 만들어 놓고 도시를 만들죠. 바로 그 미국에서 그러한 도시를 본 이채연이라는 한성부 판윤이 이 근대 국가의 수도가 근대 국가임을 제대로 드러내려면은 도시에는 공원과 광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옵니다. 왜냐? 이채연이라는 인물은 1897년 이전에
미국 공사관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 미국 공사관에 근무하면서 미국의 도시미화 운동을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성부 판윤이 되었을 때 이채연 씨는 그런 도심 한복판에 폐허처럼 놓여있는 원각사의 터를 잘 정비해서 그곳에 공원을 만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달리 산업혁명을 겪지 않고 근대사회로 진입했어요. 하필이면 식민지배와 함께 그 경험을 했다는 게 불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업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처럼 도시가 스모그로 가득 차지도 않고 병들어 죽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한 서울에 왜 공원이 필요했을까요? 사실은 공원이 필요할 만큼 도시 환경이 악화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 얘기는 당시에 공원이라는 것은 서양식 근대 국가의 도시가 갖춰야 될 중요한 도시적 장치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고다 공원의 탄생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파고다 공원이 그런 근대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에 서울 시민들은 다 알았어요. 왜냐? 당시에 고종은 탑골공원을 만들고 나서, 지금 파고다 공원이죠. 탑골공원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에케르트라는 군악대가 매일같이 연주를 하게 했거든요. 대한제국이 근대 국가로 나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바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곳은 바로 고종을 기억하고 대한제국을 기억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근대 도시건축 프로젝트로 탄생한 탑골공원이 사실은 3.1 만세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을 겁을 먹은 일본은 1926년에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또 다른 3.1 만세운동이 일어날까 봐 탑골공원을 폐쇄를 해버리죠. 이 장면이 바로 일본군이 탑골공원을 폐쇄한 장면입니다. 도로 정비 사업.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업은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1896년 10월 마찬가지로 고종이 아관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도로 정비 사업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성부에서 각방 각동에 방을 붙였는데 지금 사대문을 통하여 다니는 큰 길은 정부에서 수리하거냐, 각 동리 거리와 적은 골목길은 그 동리에서 수리하라 라는 말이 납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도로를 정비해서 위생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관이 앞장설 때니 민도 좀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홍보성 기사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의 말미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것은 한성부 판윤 이채연 씨, 미국 공사관 근무 경험이 있다고 그랬죠. 이채연 씨가 작년에 내부 대신 박정영 씨와 가기에서 결정하였다가 이번에 시작이 된다니 참 문명 진보의 여망이 있을 듯 하더라. 참 문명 진보라는 말이 핵심인데 이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대 국가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알고 시행한 겁니다. 또 하나 같은 시기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는 뭐냐면 당시에 위생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무화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을 합니다. 자, 철거할 때 이 기사가 실려요. 남대문 안 큰 길가에서부터 종로 큰 길가에까지 내외국 상민들의 가가를 헐되 무화 건물을 헐되 개국 504년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으니까 저건 1895년입니다. 1895년 이후에 지은 가가는 돈을 안 주고 하려고 한성부에서 남대문에 방을 붙인다더라. 이건 뭡니까? 전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이게 무화과 건물이고 국가의 소유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했으니 당연히 이것은 강제 철거해도 될 것 같은데 1895년 이전에 지은 거는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민주공화정인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관리를 소홀히 한 탐을 타서 공공부지를 일반인들이 한 20년 이상 쓰면은 함부로 지상권을 인정해줘서 함부로 못 허물잖아요. 오늘날은 민주공화정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때 왕조 국가인데 오늘날 민주공화정에서나 하는 정책과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방을 굳이 붙인 이유는 이게 1895년 이전에 지은 것은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후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집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었던 얘기죠. 오늘날에도 도로나 개발 사업을 할 때 안 짓던 농사를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거짓말하고 없던 집을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100여 년 전에 국가 정책이 매우 합리적이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나쁜 마음으로 보상 더 받으려고 하는 심사도 변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고종이 악안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